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종전 일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곧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군사 공격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됐고 정권도 교체해 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고 급등한 유가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will be gone or done with the war in 2 I or 3 think with weeks? 2 or 3 weeks, Not 3 weeks. If it is we'll 3 leave. weeks.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전쟁으로 틀어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복원하는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가져오라고 비난한 데 이어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해협을 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타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이란 전쟁에서의 성과를 나열한 뒤 종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책임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종전에 나설 경우 이란의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중동 정세와 관련한 중대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밝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중동 사태의 향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종전 시점을 2주에서 3주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합의 타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해 일방적 승리 선언 후 군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셀프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And that goal has been attained. They will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we're finishing the job, and I think within maybe 2 weeks, maybe a couple of days longer.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 채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유가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 해협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동맹국에는 안보와 경제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철군 명분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며 대외 강경 노선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던 해방의 날 1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경제적 성과 과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상호무역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관세 수입을 소득세 감세와 국내 산업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공급망의 미국 복귀를 독려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 불법 이민자 수치를 내세워 안전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과 경제 양면에서 마이웨이식 해방을 선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방적인 이탈이 가져올 국제정세의 혼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전쟁 33일째 양측의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고 이란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에도 이스라엘의 파상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중동 현재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수연 특파원 나오시죠.
네,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미사일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요르단에서도 계속 실감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현재까지 공습 사이렌이 3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 암만은 이란의 미사일길에 놓여 있어서 연일 공습 경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의 공습에 오늘 이스라엘 중부에서 11살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란 편에서 참전한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상대로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북부, 동부, 또 중부까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7명이 더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네, 인근 걸프국들을 향한 이란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이란의 노골적인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연료 저장 탱크가 표적이 되면서 공항에서 큰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여러 차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고 공항 레이더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레인의 한 기업 시설에서도 이란의 공격에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미군의 지상전 경고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지상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2, 3주 내로 제시한 가운데 미군은 중동의 추가 병력을 쏙쏙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와 호위 전단도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당분간 중동 지역에는 미 항공모함 3척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며 제시한 5대 조건을 다시 거론한 겁니다. 이 5대 조건은 침략,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장치 수립, 전쟁 피해 배상, 또 중동 전역의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종전,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해협 개방을 위해 전쟁에 발을 담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시각 31일 아랍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UAE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 확보를 위해 기뢰 제거 작업 지원 등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UAE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이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해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참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테러작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협조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대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31일 성명을 통해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업들이 있다며 구글, 애플 등 18개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반복적인 경고에도 테러 행위가 멈추지 않는데 이제부터 테러 작전에 연루된 주요 기관들은 합법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한층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2부제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또 짝수일 때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예. 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학교 등 11,000개 기관이 대상으로 장애인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 수소차 등은 그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또한 이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를 반영해서 5부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적 여성 기자가 이라크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여성 기자가 수도 바그다드에서 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개시 이후 미국인 언론인이 납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 전문 뉴스 사이트 알모니터는 이 납치된 여성이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중동을 취재해서 기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내 이란에서 아주 떠날 것이라면서 군사작전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plan to bring them back down?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I think with 2 or 3 weeks, we'll leave. Because there's no reason for us to do this. 네, 트럼프 대통령 2, 3주 이내라고 이제 철수 시한을 거론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진 않았는데 전쟁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걸까요? 네, 전면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전쟁의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 단계에 들어간 거고, 우리는 그래서 출구 전략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아마 지금 내일 어떤 담화문이 나올지를 제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기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승리 선언을 하면서 자기의 치적을 이제 아마 선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다시 이란의 핵능력,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자기네 전쟁의 목적이었다라는 그 핵능력을 불능화시키고 그 비대칭 전력, 이란의 비대칭 전력을 다 와해시키고 해군 전력을 절멸시켰다라는 그 얘기를 또 끌고 나온다면 호르무즈 봉쇄 통항을 뚫어내는 것은 자기의 전쟁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승리했다. 그걸 만약에 강조를 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한 것은 이제 그 다른 국가들 거기에서 가장 그 수혈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 이제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정권 교체라든지 핵 보유 포기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두 가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죠. 지금 60% 농축한 450kg의 이란의 핵 농축된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탈취한다는 작전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탈취도 못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할 수 있었던 일 또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결국은 이제 부세르 원전을 이제 공격을 하고 중수로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강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또는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공격을 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이스파한이나 나탄제나 이런 데 대해서 폭격기가 가서 다시 공격을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설령 우리가 450kg의 이 농축 우라늄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완전히 차단을 했다. 그렇게 아마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정권 교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마두로만 이제 축출을 했지 않습니까? 마두로만 축출하고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훨씬 더 마두로보다도
더 사회주의자이고 이론적으로도 훨씬 더 밝고 그쪽으로 이제 뭐 학위 박사학위도 갖고 있으니까 또 마두로 못지않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갖다가 억압한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제 그것을 정권 교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의미는 체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하메네이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들 모주타바도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하메네이나 그의 아들 모주타바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시 또 논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의는 그래서 둘을 다 제거를 하고 세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면은 핵무기도 차단을 하고 정권 교체도 한 게 아니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의대로 이것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포장해서 알려줄 거다. 이렇게 보죠. 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3단계 경계로 높였습니다. 네. 정부는 열흘 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 차질이 본격화됐고 또 국제유가 변동성도 큰 상황이라 3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단계 관심 단계를 유지했던 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또한 2단계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는 더 정리되는 대로 다음 보도에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중동 사태 내용 대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국민 연설 내일 오전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물론 이제 잠깐 아까 언급은 해주시긴 하셨지만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지 저희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아마 자기 공적에 대한 치적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계획했던 모든 내가 공언했던 모든 목적들이 다 달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위해서 어제 그 이스파한에 대한 공습 작전도 같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를 공격했다는 것은 가장 큰 목표,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겠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마 저기를 공격했어도 그 이란의 핵 불능화가 됐다라는 것은 학자로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내용입니다. 왜 시설을 공격했다고 해서 그 원심 분리기라는 것이 이란은 이제 모듈화가 돼서 이거를 그 시설에 뗐다 부착했다 하는 그 소형화 모듈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시설을 때려서 형해화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을 만들면 그 모듈 원심 분리기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농축 우라늄 60% 450kg 저는 그걸 무기라고 보진 않지만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 1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해서 공격을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가타부타 얘기 없이 나는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공격도 보면 이스파한 그리고 저는 그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 무기 창고를 때려서 가장 큰 폭발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어떠한 코멘트와 이런 것도 없이 그 화려한 크게 터지는 그 폭발 장면을 보여주고 이미지들을 이제 입혀줬죠. 그래서 결국은 이란의 핵의 중심 시설인 이스파한 그리고 남아있는 만약에 농축 우라늄이 만약에 숨겨져 있다면 상당 부분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거기 그 이스파한을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다. 예. 그래서 다 형해화가 됐다. 우린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아마 해군을 어떻게 절멸시켰고 그다음에 지도부를 어디까지 내가 다 축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능력을 어디까지 이렇게 불능화시켰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과 드론과 그런 미사일 발사대 그런 플랫폼들을 얼만큼 내가 다 부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모든 목표들을 다 초과 달성을 했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셀프 승전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이제 나는 다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났는데 이제 정리 단계의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자화자찬식의 가장 큰 성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셀프 종전 선언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말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12번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번복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를 저희가 더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나는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 그래서 출구 전략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프 종전을 선언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협상이나 어떤 시간이 더 벌더라도 이미 나는 그냥 나가더라도 다 승리하고 나가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단도리를 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 마무리 협상이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지켜보겠다.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점에 이렇게 뭐 그런 맥락의 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휘발유가 급등 뭐 이런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대답을 한 것은 그 유가가 어떻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폭락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4주에서 6주로 이제 끝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48시간 유예, 5일 유예, 다시 10일로 유예됐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9시가 되면은 딱 이제 그게 1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 3주 할 때 2주 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하메네이의 추도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 3주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3주라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 4월 7일 날 9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협상이 뭔가 공개적으로 뭔가 한번 이루어지면 모든 게 이제 완전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협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자기가 약속한 4월 7일 9시라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란에 사실상 전력시설 그것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일주일 동안 하고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 3주라는 의미가 사실상 이란을 압박하는 의미 그리고 만일 안 되면은 그것까지 나 마무리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난 관심 안 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란 대통령도 뭐 필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필수 조건을 보면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돼야만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긴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종전이 되면 어찌됐건 그 전쟁을 재발한다라는 것, 전쟁을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부딪히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하고 되는 것인데 침략 재발 방지 보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불가침 조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우리의 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을 발휘를 했다라고 하면 침략 재발 방지 보장을 넘어서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게 제재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미국이 꼭 못해줄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야 나중에 공격을 당했을 때 또다시 그런 지렛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공격처럼 미국의 명분 없이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공격을 당했을 때 자기네들이 또 그 다음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침략 재발 방지 보장을 언급을 했다라고 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장해 줄 거다. 그러나 니네들이 또다시 이런 핵 위협을 하고 핵무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것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조건과 이야기 하에서 되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어쨌든 최소 두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나라가 종전을 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뭐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란에서도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란이 그 중동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을 또 타겟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종전을 한다고 해서 이란은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종전한다고 해서 둘이서 싸우다가 야 나 이제 그만 때려 나 이제부터 너 안 때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을 이제 나 전쟁 그만하겠다 언제부로 끝 이런다고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이란으로 자기가 맞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수비대에서 지금 미국의 ICT 기업하고 AI 기업들 때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 여전히 있잖아요. 거기 때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 걸프 국가들 거기에 에너지 때리고 전력시설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협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아까 뭐 세 번째 항공모함 이동한다는 그 항공모함 저기 현지에 도착하려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압박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유일한 방법이 협상이다라는 건데 이란 외무장관도 이제 미국과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이제 협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대면 협상은 아니지만 뭐 물밑에서 소통은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조건들을 다 받았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것들을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를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미 밝혔으니까 이제 물밑 협상은 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협상이나 중재자를 낀 대면 그 협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협상을 굴복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상황으로 그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자신들의 안을 던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그렇다고 해서 이란 측으로는 계속 항전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페제스키안이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란도 협상 그리고 종전을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미국이 원하는 그 방법 그리고 상황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서는 그냥 굴복하는 형식의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그 수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앞서 실장님 그 말씀처럼 사실 종전 선언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끝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양국 간의 이제 협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노출됐었던 뭐 15개 안과 5개 안을 보게 되면은 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협상이 되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도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 아니라는 것이. 그 미국이 던진 안이 그래서 진짜로 미국이 저는 그 궁금한 지점이 이겁니다. 미국이 그 15개 던진 안은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 전에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벌어질 때 던진 안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전에 2018년에 스냅백을 하면서 그 이란과 포괄적 공동 핵 합의를 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다 철회하면서 던진 안과 거의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1년 동안 진행됐던, 그러니까 2월 28일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1년 동안 진행됐던 세 차례 협상에서 많이 좀 줄여진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 줄여진 부분이 어떤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은 지금 나온 15개 안보다는 상당히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란의 안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란은 지금 핵 관련한 거는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개는 그냥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거, 배상금 관련한 거, 그리고 우리에 대한 프록시, 그러니까 대리전 세력에 대한 전쟁을 다 멈춰달라는 거, 공격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죠. 핵을 그 이야기를 다 빼버린 겁니다. 아예 이번 협상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 핵 협상을 원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빨리 협상을 종결하고 싶고 근데 이 이란 안에 핵이나 그런 걸 허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부분적인 그 협상과 부분 종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종전을 선언해야 되니까 종전했다, 나는 승리했다, 모든 걸 얻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내부에 메시지를 던지고 그다음에 지금 다퉈야 될 핵 관련한 거는 뒤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란 입장도 지금 입장에서는 전쟁을 종전하는 이 안 5개를 하고 왔으니 요것만 맞춰주면 하고 나서 핵 협상은 또 따로 얘기하자라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드랜딩, 그냥 우리는 승리했다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 종전을 했으니 이제 그 향후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핵 관련한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제시한 상황이고, 근데 중동의 추가 병력은 계속 보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00명 정도 병력으로 구성됐는데 부시와 호위 전단이 이제 중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종전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내는 어디에 있어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7,000명이라는 것이 해병대 5,000명.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발한 2,500명,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출발한 2,500명에서 5,000명, 82 공정사단 2,000명, 7,000명인데요. 네. 7,000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일개 사단이 10,000명 정도로 보병하고 기갑으로 구성된 인원이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는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다 해공군들이에요. 거기에 육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다 합해봤자 17,000명, 아직 10,000명은 안 왔으니까 7,000명. 그 7,000명이 할 수 있는 게 공정작전하고 상륙작전밖에 못해요. 그 공정작전은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 섬들 들어가가지고 그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점령은 안 된단 말이죠. 확보라고 하는 것은 가가지고 한 2, 3일 정도 확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 이란에 본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이제 미군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가하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미국 시간으로 대국민 대국민 선언 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모함 다시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렇게 보내는 이유들도 결국 이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그라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무슨 뭐 머리띠 둘러매고 결사항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 서 있는 거 어린아이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뭐 여군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들어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미군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미국의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일부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7,000명이 들어와서 공정 작전을 할 수도 있고 상륙 작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공정 작전도 안 할 것 같고 네. 상륙 작전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 강화 배교의 차원에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보고요. 그 일이 만일 있게 되면요,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결국은 트럼프 본인을 겨냥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서 이제 이런 카드들을 쓴다라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주 7일 날 오전 9시까지는 한 번이라도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라그치 그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3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협적인 메시지나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그런 소통 수준에 대하다. 그러나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접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간접 대화는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라그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 직접 대화는 누가 될까요? 직접 대화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이란의 외교부 장관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의 그 국회의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도 이렇게 제거를 했고 그 아들도 제거를 했으니 세 번째 이 지도자, 이게 지도자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 지도자하고 굉장히 이거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혁명 수비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직접 협상 당사자가.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직접 협상 당사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급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주고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혁명수비대 통제하는지 안 되는지 내한테 신뢰를 보여봐. 두 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10척 통과시켜줘요. 두 번째는 20척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고, 아, 네가 지금 혁명수비대를 통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만에 끝납니까? 이틀 만에 끝납니까? 이게 한 달 갈 수도 있고 2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협상 국면으로 접어만 들면 서로의 포탄이 오고 가는 일은 이제 멈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옆 군함 파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좀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게 호르무즈 가서 뭐 석유 그냥 가져가라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빌드업이죠. 이제 아마 불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명분도 없었고 목적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결국은 그 나토에 대한 그 부담감, 자기가 이제 나토에 대해서 요구할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있을 겁니다. 그걸 요구할 때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는 방위 분담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니네들이 가장 석유를 많이 빼가는 나라인데 내가 필요할 때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 안 주는 거 오케이. 뭐 전쟁 목적이나 뭐 그 명분이 부족해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너네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켜주고 여기서 했으니 그거에 대한 방위 분담금 우리 올려받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무임승차론 늘 하는 그런 카드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방위 분담금을 또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패키지들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금 어찌됐건 많은 돈을 썼고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시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고 그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 초창기 그 수사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방위 분담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었잖아요. 이제 이번 그 전쟁 이후에 이 나토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토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토 전체의 국방비를 다 합하면 나토가 총 32개 국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내는 것이 미국의 국방비가 전체 나토비에 아마 6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동맹들이 적보다 나를 더 많이 뜯어먹었다. 이 표현이 참 거시기하죠. 예. 그런데 이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관세도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연합과 나토가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회원국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내 전쟁 아니다라는 식으로 안 하잖아요. 게다가 그린란드까지 이제 편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나토든 유럽연합이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를 1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거는 언제 다 까먹고 지금 와서 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전에 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공격해놓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끝나면은 나토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그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요. 네, 지금 뭐 호르무즈 옆 봉쇄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참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직접 이란 전쟁에 발을 담그게 될 걸로 보시나요? 아니 이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참전을 하고 진짜로 자기네들의 군대를 보내서 어느 정도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원했다면 더 빨리 했겠죠. 지금은 이미 내일 담화가 발표가 되고 하니까 이런 참전의 의지는
아마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이제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한 것들, 그거를 뚫어내는 것들도 이제 다자틀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UAE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제 만든 이 연합함대 이런 다자틀 안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주도권을 쥐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먼저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내일 담화를 하고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에 진짜 참여를 해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보다는 향후 만들어질 그런 다자틀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먼저 숟가락을 올리는 그런 외교적인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걸프국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란전에 처음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그런 국가인데, 사실 그동안은 아랍에미리트가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아부무사 같은 그 요충지가 되는 섬들을 좀 미국이 점령해야 한다,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왜 그쪽에 하필이면 아부무사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부무사하고 데튠부, 소튠부라고는 섬 쪽이 사실상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이 좀 붙어 있고 나머지 이제 한 4개 섬은 저쪽 이란 쪽에 좀 붙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혹시 미국이 상륙 작전을 하면은 이 7개 섬에 상륙 작전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역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사실은 그 영국이 이쪽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회를 노렸던 이란이, 그때는 팔레비 왕조였어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부무사, 데튠부, 소튠부를 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상 아랍에미레이트는 국력이 얼마 없고, 그리고 영국은 완전히 빠졌고, 미국은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지금 이란 섬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옛날에 내가 뺏겼던 것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굴뚝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란이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를 더 공격을 많이 했고, 다른 나라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더 이제 미국이 해가지고 나도 참전하고 그럴 테니까 이 섬들 빼앗아서 우리한테 돌려도, 이런 얘기죠. 지금 뭐 이번 전쟁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뭐 아랍 국가들에게 이 비용을 분담해서 청구할 거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걸프전 당시에 뭐 아랍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비용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미국은 원하지만 그거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그때 당시는 사담 후세인이 그 걸프 전쟁을 일으켜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얘기해서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다목적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된 게 우리 6.25 때와 지금 그때 걸프전 한 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연합군이 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이 많이 파견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분담금을 좀 적게 내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자기 그 당사자국이니까 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540억 정도, 540억 달러가 이제 그 전쟁 비용으로 났는데 그중에서 36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걸프 국가들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직접 들어가서 그 자위권을 발동한 거니까,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전쟁은 명분도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 들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겐 부담이 가겠지만 이 명분 없는, 그리고 목적 없는 전쟁에 국제사회가 그 비용을 지불할 그런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미국은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 그거에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 무임승차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부담할 거다. 양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뭐 아마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모스타바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그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지금 이제 이란에 있다, 이제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이란에 있으면은 그 뭐랄까요, 미국의 어떤 그 AI라든지 뭐 어쨌든 초반에 그런 AI를 통해서 그 하메네이를 의신처를 다 지금 뭐 파악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란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말이 이제 중요해요. 말할 수는 없지만 말 못할 사정으로 이란에 있다.
그러면은 그 말 못할 사정이 뭐겠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죽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지금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중상을 당해서 예. 이렇게 뭐 공개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세 번째는 살아는 있지만 지금 나타나면은 바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때려서 또 암살을 할 거니까 못 나올 거다. 이 세 가지잖아요. 여전히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우리한테 확인해 줬지만 오히려 의혹만 더 불린 결과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세 가지 중에 뭔지는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언신 중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병을 알아서 못 나올 처지에 있다. 이렇게 우리 실장님의 거죠.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뭐 제가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방석을 하나 가지고 YTN 앞에서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석을 가지고 깔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중병설에 좀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방석 깔아서 이제 돈을 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항공권 값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가 3배 안팎으로 뛰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한 사람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내려올 줄 모르는 가운데 5월 유류 할증료는 50%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유류 할증료가 3배 안팎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최대 9만 9천 원이던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부터 최대 30만 3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최대 7만 8,6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날 경우 유류 할증료만 왕복 기준 100만 원 넘게 더 드는 셈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유류 할증료 역시 3월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유가로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2월 16일에서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6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5월부터입니다. 아직 보름 정도 남기는 했지만 현재의 유가 상승 추세대로라면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최고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시추 시설이 상당히 파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그런 부분이 원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5월에 이 유류 할증료의 단계는 갤런당 470 초과하기 때문에 치솟는 항공권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저는 원래 해외여행을 자주 가긴 하는데 유류 할증료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항공유 값이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 유가 급등분을 할증료 인상만으로 온전히 상쇄하기 어려운 데다가 1,500원대 고환율 상황에서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을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마저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간편 운항을 선언하는 항공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전국 휘발유 값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7원으로 어제보다 12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3원 오른 1,899원으로 1,9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8.4% 오른 5,47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는 11%, 현대차는 10%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6.1% 오른 1,11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등하면서 두 시장 모두에서 올해 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28원 내린 채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수급에 지장이 없지만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1인당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현재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장기화로 우리 산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원료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공장 가동을 일부 멈췄고 화장품 업체는 수출길이 막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등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곳이지만 한창 돌아가야 할 기계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많게는 90% 가까이 뛰었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일부 원자재는 이란 전쟁을 이유로 수입이 아예 끊겼습니다. 그나마 있는 원자재 물량도 비닐 페트병처럼 생필품이나 대기업 쪽으로 먼저 가면서 중소소재 부품 업체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량도 평소보다 30%에서 40% 가까이 줄었고 매출 타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3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보다 약 한 30%가 감소가 되었고요. 문제는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는 지금 5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수출에 나선 화장품 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창고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려던 제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계약은 마쳤지만 이란 사태로 현지 유통만 안전이 흔들리면서 초도 물량부터 발이 묶인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더 지연이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물품 공급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수출이 안 돼서 자금난에도 좀 많은 힘든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못 구해 생산이 멈추고 만든 제품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 이란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국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8도, 광주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하늘도 맑아지면서 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밤사이에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수도권과 충청에는 오후에, 호남에는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모레는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지겠고 모레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중동 정세와 관련한 중대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는 이른바 셀프 종전 구상을 밝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중동 사태의 향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종전 시점을 2주에서 3주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합의 타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해 일방적 승리 선언 후 군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셀프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And that goal has been attained. They will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we're finishing the job, and I think within maybe 2 weeks, maybe a couple of days longer.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 채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유가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급이 가능해 해협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동맹국에는 안보와 경제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철군 명분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며
대외 강경 노선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했던 해방의 날 1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경제적 성과 과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상호무역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관세 수입을 소득세 감세와 국내 산업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공급망의 미국 복귀를 독려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 불법 이민자 수치를 내세워 안전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과 경제 양면에서 마이웨이식 해방을 선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방적인 이탈이 가져올 국제정세의 혼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추가로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중동에 보냈습니다. 네, 보름 정도면 이란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을 앞두고 미국의 마지막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종 기자입니다. 중동에 급파된 미 해군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입니다. 실을 수 있는 항공기만 60대에 달하고 순양함과 구축함은 물론 핵 잠수함까지 함께 다닙니다. 호위 전단을 포함하면 많게는 7,000명가량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merican firepower is only increasing. Iran's decreasing. We have more and more options and they have less.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링컨함과 포드함까지 모두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 해병 원정대를 태운 강습 상륙함이 지난 주말 중동 해역에 진입한 데 이어 공수사단과 특수부대도 배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동 지역 미군은 모두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략 부시함이 도착하는 보름 뒤가 군사작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 군사작전 계획을 숨기지 않습니다. If they come to the table, that'll be good. But it doesn't matter whether they come or not. We've set them back. It'll take 15 to 20 years for them to rebuild what we've done to them. 물론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준은 아니라며 사실상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군사작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침략 재발 방지 등이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며 미국 특사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깊은 불신과 동상이몽 속에 실마리를 찾게 될진 불투명해서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수 조건이란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며 제시한 5대 조건을 거듭 거론한 겁니다. 5대 조건은 적에 의한 침략,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장치,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지상전 위협 고조 속에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에 나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위트코프 미국 특사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메시지가 3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물밑 접촉에도 아직 출구가 뚜렷하지 않은 건 모두 미국 탓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란은 휴전을 원했지만 미국의 모순된 행동과 비합리적인 요구가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주재 이란 대사는 협상 도중 불시에 공습해 불신이 커졌다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이 외교와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궁금증을 낳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거취에 대해선 국내에 있고 전시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며 보안상 이유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마찰 속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정박한 쿠웨이트 유조선과 카타르 도하 북쪽 해상의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당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며 민심이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전 조기 종료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떠나겠다는 무책임한 종전 선언에 국제사회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인에게 갤런당 4달러는 경제적 삶의 질을 가르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It will likely leach into other areas of the economy. Consumers likely to start reducing spending in light of increased spending at the gas pump. 11월 중간 선거에 비상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전격적인 셀프 종전입니다. 이란 지도부를 무력화했으니 이제 미군의 역할은 끝났다는 겁니다. 봉쇄된 호르무즈는 내팽개쳤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safe actually, bu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in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미군이라는 억지력이 빠진 자리는 즉각적인 안보 민영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조선들은 비싼 사설 경비를 고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급등한 보험료와 보안 비용은 고스란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The whole world of tradable goods being affected simply because there are disruptions, freight rates are going up. 지정학적 리스크도 극대화됩니다. 정규군이 무너진 이란은 오히려 기뢰나 소형 보트를 이용한 비대칭 전술로 해협을 인질 삼아 국제사회와 위험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직접 기름을 채워가라며 안보 비용을 떠넘기면서 에너지 패권은 급속도로 다극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중동에 해군력을 투입하면 이 지역 패권의 추가 중국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독자 핵무장 검토 등 통제 불능의 군비 경쟁으로 번질 위험도 큽니다. 이제 미국 주도 공공재였던 호르무즈가 각자 도생의 정글로 바뀌게 됐습니다. 원유 수입을 이곳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도 안보 비용 부담이라는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어제 쿠웨이트에 이어 오늘은 카타르 해안에서 유조선이 이란 미사일에 피격돼 선체가 손상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안만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2명은 추가로 하선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종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페르시아만의 긴장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AP통신은 오늘 새벽 카타르 해안에서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3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발사체가 선박의 측면을 타격하면서 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원유 운반선인 아쿠아 1호로 인명피해나 기름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SNS에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이 카타르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중에 한 발이 유조선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미사일 2발은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선박을 향한 피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피격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20척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 선원이 추가로 하선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됐던 한국인 실습선원 2명이 추가로 하선했습니다.
하선한 선원들의 소속 등 개인 정보와 귀국 정보 등은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에도 한국인 실습 선원 2명이 하선한 데 더해 같은 달 25일에는 일반 선원 1명이 하선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각각 실습 선원 2명과 1명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내에 고립된 국적선 선박 한국인 선원은 136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우리나라 국적선 26척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까지 더하면 모두 173명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를 방치하고 종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걸프 국가들은 다급해진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연합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군사 강국들과 군사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걸프 국가로서는 최초로 참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도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건데요. 하지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화한 이란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서두르는 모양새지만 정작 호르무즈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만큼 걸프 국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테러작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협조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대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보잉 등 18개 기업인데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영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 بیانیه‌ای با هشدار به هیئت حاکمه آ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شرکت‌های جاسوسی وابسته اعلام کرد مؤسسات اصلی مؤثر در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اهدا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등 18개 기업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즉시 사업장을 떠나라고 권고했고 이들의 사업장에서 1km 이내 거주자에게도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에 있는 시멘스와 AT&T의 통신 산업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두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상정하고 저항의 축과 공조해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이 이끄는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뜻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에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알렉세이 데도프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는 현지 시각 31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연락을 취했냐는 질문에 이란 지도부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새 지도자는 이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새 최고 지도자와 접촉하진 않았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희망과 달리 이란이 마치 북한처럼 고립된 병영 국가가 될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 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원 HA 헬리어 박사는 미국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이란의 미래는 쿠바, 시리아, 북한 중 어디를 닮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헬리어 박사는 중동에서는 전술들이 엇갈리고 워싱턴에는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있는 와중에 모두가 최악인 북한 시나리오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며 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짐으로써 생존하는 병영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기독교 복음주의의 미국, 이스라엘과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의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확전의 명분이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중동 전역으로 번진 이번 전쟁에서는 신, 순교자 같은 종교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지만 이번 전쟁을 설명한 언어는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격을 받은 현장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한 적으로 묘사되는 만큼 오늘날 절대적인 적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חוסלו הלילה והצטרפו לראש תוכנית ההשמדה החמינאי וכל מסוכלי ציר הרשע במעמקי הגיהנום. 친이란 진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란과 연대하는 예멘 후티 반군 성명에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있는 우리 무자헤딘 형제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자헤딘이란 지하드, 즉 이슬람에서 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종교 용어가 군사 행동과 결합한 셈입니다. نفذ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وبالتوكل عليه العملية العسكرية الثانية في معركة الجهاد المقدس. 양측 모두 전쟁을 단순한 정치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끌어올리며 정당성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순간 상대는 타협 대상이 아닌 절대 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십자가대, 초승달의 전쟁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할 거고요. 이것을 무슨 성전, 지하드로 자꾸 이제 격상시키려는 종교 전쟁으로 가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결국 핵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동원해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전국 휘발유 값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7원으로 어제보다 12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3원 오른 1,899원으로 1,9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길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료들끼리 카풀을 하고 또 출장 방향이 같은 직원들이 차를 같이 타기도 하면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외근을 나서는 길, 직원들이 차 한 대에 함께 올라탑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차를 몰고 나섰을 텐데 출장지 방향이 비슷한 직원들끼리 일정을 맞춘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탓에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이른바 나홀로 차량 대신 자발적 동승을 택했습니다. 이제 출장이 가야 되는데 이제 오브제에 걸려서 못 가는 친구랑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기로 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거리 직장으로 출근하는 변수님 씨도 최근 동승자가 생겼습니다. 연일 주유소 간판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걸 보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직장 동료와 카풀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게 다소 번거로웠지만 주유비를 생각하면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고유가로 교통비가 많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풀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해보니까 교통비도 많이 절감되는 것 같고. 이란 사태로 고유가 우려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충북농협이 아예 사내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 간 소통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줄어서 좋고 그 밖에도 평소 이제 소통이 부족했던 직원들끼리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일상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한층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공공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면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어민들은 조업 포기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차상우 기자입니다. 항구로 들어온 선박에 미역이 가득합니다. 수확량이 나쁘지 않지만 어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렸습니다. 어선 기름값이 하루 사이에 5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올라버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해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조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선에 주로 쓰이는 고경류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 원대에서 이달 27만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란 전쟁으로 계속되는 유가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경비 상승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대변항의 특산물인 멸치잡이 어선의 경우 조업 한번 나갈 때마다 기름값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들게 돼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축제를 앞둔 어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조업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연스레 어획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업을 단축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획량도 줄어가지고 저희 어민들 소득도 좀 줄고 있겠지만은 축제하는데도 좀 양이 제대로 나올까 사실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른 기름값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이란 전쟁 장기화 여부가 어민들의 체감 효과를 판가름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수급난이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가 필수적인 자영업자들 역시 이번 사태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호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밀려드는 주문에 만두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포장 전문인 이곡 가게는 최근 플라스틱 용기 납품업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공지를 받았습니다. 용기 가격이 20%가량 오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4월 1일부로 그 거래처, 그러니까 용기 거래처 업체에서 이제 인상이 된다는 부분을 공지가 날라왔어요. 예를 들면 10,000원에 받던 그 공급 가격을 이제 인상이 되면 12,000원 정도? 중동 사태로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하면서 포장재 가격이 치솟는 건데 포장 비중이 높은 카페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는 사용할 물량은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격이 심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일부 소상공인들은 가격 부담은 물론 원하는 만큼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기가 있어야만 배달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플라스틱 유통업체들도 물량 확보에 비상입니다. 공장 생산량이 줄어 지금 주문하면 물건을 받기까지 석 달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두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물류가 지금 100% 들어오다가 지금 20%도 채 안 들어온답니다. 제가 플라스틱 1000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올랐어요. 나프타 수급난이 포장재 대란으로 번지자 소상공인 연합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에너지 수급 위기가 가시화하자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일 0시를 기해 3단계 경계로 상향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5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원유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내 입항한 유조선을 마지막으로 열흘 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 차질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단계 관심 단계를 유지했던 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 경보 또한 2단계 주의로 올라갔습니다. KCC가 이란 전쟁 여파로 페인트를 비롯한 도료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KCC는 오는 6일부터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올라 도료 제품 가격도 1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겠지만 손실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인 중동발 위기 극복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관련 연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세 번째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빈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핵심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충격이 에너지 수급을 넘어 민생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우리 일상에도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요 품목의 유통 상황 전반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쟁 여파에 노출된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목록화하고 일일 수급 동향과 가격 추이 등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각 대응토록 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쓰레기 봉투 수급 우려 등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중동발 위기 극복 총력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났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중동 전쟁이란 해외 변수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메시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8%, 코스닥이 6% 폭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8.4% 오른 5,47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는 11%, 그리고 현대차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6.1% 오른 1,116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28원 내린 채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전쟁에도 지난달 수출이 처음으로 월간 기준 8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특히 반도체 수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과 원유 수급난 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한 3월 한 달간 수출은 1년 전보다 48% 넘게 늘어난 861억 3천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10개월 동안 해당 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더니 월간 수출 800억 달러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유례없는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급등해 1년 만에 151% 넘는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커진 반도체는 월간 수출액 기준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가 넘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수출 품목과 화장품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품목의 수출도 18.4% 증가한 만큼 다른 품목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무역수지 흑자 행진도 14개월 동안 이어진 데다 흑자 규모까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얻어낸 값진 성과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가 멈춰선 중동 수출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원유 수입액은 유가가 올랐음에도 1년 전보다 5% 넘게 줄어 실제 원유 수입량이 줄어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내 기업의 휘발유, 경유, 증유 등 세계 석유 제품과 나프타의 수출을 제한한 뒤 국내 공급망으로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원부자재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저녁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돌려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오점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전북 지역 시군 의원과 민주당 도당 청년들의 만찬 자리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김관영 지사 쪽에서 그쪽에서는 건 아니에요. 초빙을 했겠죠. 한 15명쯤 그렇게 아까 20명 넘어요. 술자리와 식사 도중에 김 지사는 수행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져온 검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줍니다.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그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뭐 2만 원, 그 다음에 뭐 저기 군산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한 5만 원. 김 지사는 이후에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회수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해당 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주인이 나중에 만남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 측은 오히려 김 지사 측에서 매출 보장 등을 약속하며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저한테 회유 온 걸로 월 여기에 3월달부터 해서 월 2천만 원씩까지 매출 올려준대요. 이후 대리비 나눠주는 동영상은 공개됐고 전북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은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는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공개와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 판도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선두를 유지하던 김 지사와 안호영 의원의 단일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와 가장 심하게 대립했던 이원택 의원은 이번 사안이 도지사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김관영 전북지사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가선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20여 명의 민주당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당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돈봉투 논란이 반복되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아니란 태도라며 이는 호남에서만큼은 일당 독재나 다름없는 거대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시절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국민의힘은 연일 초비상입니다. 새 공관위원장 내정과 부동산 공약 발표로 반전을 꾀하고는 있지만 격전지 민심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사선,
박덕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남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신망이 높으신 우리 박덕흠 의원님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대신 현역 중진을 앞세워 공천 잡음을 잠재우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원에서 뒤집힌 컷오프 결정에 내용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천 배제 결정이 무효화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보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윤리위 징계에 이어 공천 결정까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발끈한 당 지도부는 판사 개인 실명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웠지만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전국 곳곳에서 컷오프 불복이 이루어져 공천 대란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연일 잡음이 이어지는 당 상황에 주요 격전지 민심도 악화일로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 정원호, 박주민 예비후보 모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습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 문제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땐 반값 전세 수도권 전역 확대와 출산 시 대출이자 전액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에도 청년과 민생을 주제로 현장 방문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을 지방선거 전까지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이 여행용 가방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기 전 사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20대 남녀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가방엔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에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딸과 사위의 범행 당일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인 A씨가 사망 전 사위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위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피해자가 평소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부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위에겐 시신 유기 외에 존속 살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18일 A씨 시신을 유기한 이들이 2주 동안 어떻게 범행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관심입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과 사체 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도주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8개월 만에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 영치금 제도가 불투명한 개인 기부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이튿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유튜브 방송도 이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움직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모두 12억 6,236만 원을 챙긴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됐습니다. 수용자 영치금은 전체 입출 금액 한도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 제한과 인적사항 공개 등 조건이 까다로운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은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현금을 무한정 끌어모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때문에 수용자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수용자의 기본 편의라는 취지를 벗어난 운영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등 가계부채에 관한 대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며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 달 반가량 지나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합동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을 정주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안에 매수한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목표치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1.5%로 낮추고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도 살펴서 용도의 사례를 적발하면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위반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융권 차입을 활용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 7천억 원, 아파트 약 12,000가구로 추정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외곽 위주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도 50% 아래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레버리지에 대한 차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결국에 이 대책에 따른 매물을 내놓게 되는 수요층들은 좀 외곽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도 고민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4년 제보된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 파일 가운데 10회 이상 제보된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검사나 수사관으로 속인 사기범들은 대포 통장을 발견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범행 수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거는 이 두 계좌가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되면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통장이 있다면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정지 좀 해놓을 건데, 그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설을 하시고 사용 중이신 금융권이 있다라면은 금융권 상호 이름만 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발송해드렸는데 반송돼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건 가능하신가요? 검찰 사이트 거기 보시면요. 나의 사건조에 있고요. 나의 사건조에 누르신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시면요. 회원가입 안 돼 있으시면 실명 인증하기 나와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봄비가 내렸지만 날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하늘까지 맑게 드러나면서 오늘보다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겠는데요. 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6도 등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와 부산,
19도까지 크게 올라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도 날은 계속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모레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봄 기운이 점점 가득해지고 있지만 왠지 더 피곤해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춘곤증 때문인데요. 춘곤증은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생깁니다. 맞습니다. 우선 해가 길어지면서 밤에는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 시점이 늦어지고 아침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따뜻한 날씨에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춘곤증을 극복하려면 아침에 충분히 햇볕을 쬐고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곤하다고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